살면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본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제가 제 손으로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현관 밖으로 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주에서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아이 둘 키우는 제가, 동네에서 순하다고 소문난 제가 왜 그런 폐륜 며느리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이 둘 낳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셔서 아이들 하원을 도와주세요. 제가 죄송한 마음에 매달 용돈 봉투를 드리면 저희 친정 엄마는 그 봉투를 제 가방 깊숙이 다시 찔러 넣으십니다. 너희들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이냐며 애들 맛있는 거나 사주라고 하시죠. 결국 제가 몰래 식탁 밑에 두고 도망치듯 나와야 겨우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저희 시댁은 정반대였습니다. 뭐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혈안이 된 분들이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전화해서 옆집 며느리는 안마의자를 사줬다더라. 누구네는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하며 은근히 압박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지만 그저 허허 웃으며 모른 척하기 일쑤고요. 그래서 저는 꼭 가야 하는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면 시댁 발길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11월만 되면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바로 김장철 때문이죠. 작년에는 천만다행으로 시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시어머니도 경황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김치를 사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올해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작년에 사 먹어보니 편하고 맛도 좋았으니 올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11월 초 퇴근길에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액정에 뜬 시어머니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지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뜸 이번 김장은 사 먹는 게 입맛에 안 맞아 안 되겠다며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회사 일에 육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김장이라니요. 제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많이는 못한다. 그냥 우리 식구 먹을 거 조금만 해서 나눠 갖자. 조금만. 그 단어가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하긴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예전처럼 몇백 포기씩 하지는 못하시겠지 싶었죠. 게다가 안 간다고 하면 두고두고 며느리가 김장도 안 도와준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실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 뒷말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몸이 좀 고생하고 말자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김장 전날 저는 회사에 월차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을 보고 재료를 시댁에 옮겨놓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밥알을 뒤적이며 툭 던지시더군요. 내일 새벽같이 오라고요. 조금만 한다면서 무슨 새벽부터 가냐고 애들 등원도 시켜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미가 말하면 그냥 네 하면 되지 무슨 토를 그렇게 다냐며 애들은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오라고 쏘아붙이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저희 엄마도 제 월차 날은 좀 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돈 받는데 뭐가 힘드냐? 돈 받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저희 부모님이 돈 때문에 애들 봐주시는 줄 아는 그 태도에 참으로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어머니께 그럼 어머님이 돈 받고 애들 좀 봐주세요 했을 때 딱 하루 만에 몸살 났다며 도망치셨던 분이 바로 저분이거든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저는 먹던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늘 그렇듯 엄마가 원래 말버릇이 좀 그렇잖아. 네가 이해해라 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가서 후딱 해치우고 오자. 조금만 한다고 했으니 점심 먹고 좀만 하면 끝나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김장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밥 먹여 어린이집에 보낸 뒤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가는 내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산처럼 쌓여있는 절임 배추 박스들, 그리고 부엌까지 점령한 빨간 고무대야들. 이건 가정집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씩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왔냐? 옷 안 갈아입고 뭐하냐? 배추랑 재료 다 사왔으니 얼른 앉아라.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조금만 하신다면서요. 제 떨리는 목소리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가 맞냐? 옛날엔 500포기도 했다. 이건 300포기밖에 안 돼. 우리 둘이 하면 금방 한다. 300포기요? 저랑 어머니 둘이서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300포기 뒤에 숨겨진 진짜 지옥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300포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식당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그것도 70 넘은 노인과 며느리 단둘이서 300포기라니요. 이건 김장이 아니라 노동 착취 현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손을 좀 더 부르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부를 손이 어딨냐?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안 하겠다는 거냐? 아니, 그래도 300포기는... 제가 기가 막혀 항의하자 시어머니는 벌써 고무장갑을 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람 부르면 다 돈이다. 엄한 생각 말고 너랑 나랑 손발 맞추면 금방 하니 잔말 말고 빨리 앞집 하나 둘러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뒤돌아 나가고 싶었지만 주문한 배추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여기서 그냥 가면 평생 김장날 도망간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 눈 딱 감고 해치우자. 오늘만 버티면 1년은 조용하겠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절인 배추 300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습니다. 무채를 썰고 갓을 다듬고 쪽파를 까고 양념을 버무리기도 전에 이미 어깨가 뻐근해져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무채가 너무 굵다, 파를 더 잘게 썰어라 하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본인은 허리 아프다며 의자에 앉아 마늘이나 까면서 쪼그려 앉아 배추를 씻고 나르는 저에게만 지시를 내리셨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밥 먹자는 소리도 없으셨습니다. 배가 고파 손이 떨릴 지경이 되어서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배고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끼니는 챙기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에휴, 젊으니까 체력이. 그럼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자. 라면이요? 300포기 김장을 시키면서 점심으로 라면이라니요. 그것도 제가 끓여야 했습니다. 겉도 일하느라 불어터진 라면을 허겁지겁 먹고 나니 다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고무장갑 안은 땀으로 축축했고 매운 고춧가루 냄새에 코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추는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겨우 허리를 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인데 너희 이모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으니 애들 하원을 네가 해야겠다. 이모가 응급실에? 아니 근데 나 지금 일이 좀 있는데. 아니 무슨 일이길래. 아무리 급한 일이지만 너희 애들 챙기는 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이모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잠시 당장 애들 데리러 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 친정이모가 응급실 가셔서 엄마가 병원 가셔야 돼서 제가 애들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밥도 챙겨줘야 되고요. 당연히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것도 사돈댁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니 그럼 김장은 이 많은 걸 나 혼자 하라는 거냐? 안 된다. 가려면 하던 일은 마저 하고 가야지. 갑자기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일단 친정엄마한테 애들 하원만 시켜주고 일 보시라 해라. 그럼 걔네들도 다 컸는데 집에서 기다리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엄마도 웃긴다. 왜 하필 지금 김장할 때 일이 생기고 난리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살, 7살짜리 애들을 빈집에 두라고. 저는 비꼬는 말투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기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이모가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신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저희 애들 아직 어린 거 아시면서 어떻게 손주 챙겨야 할 어머니께서 빈집에 놔두고 오라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은 건 내일 와서 하겠습니다. 내일? 김치는 흐름이라서 오늘 다 끝내야 해. 시어미가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애들 핑계대고 넌 어째 도망갈 궁리만 하냐? 저에게 역정을 내시고서는 배추 포기를 콱 내려놓으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는데 도망이라니요. 저는 도망가는 거 아니라고 애들 밥은 줘야 할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정 그러시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겠다고 휴대전화를 들자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제 팔을 낚아채셨습니다. 너 미쳤냐? 일하는 애한테 무슨 전화를 해? 남자는 부엌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애들은 굶으라는 건가요?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붙들며 싸가지 없는 것, 너 이대로 가면 다시는 오지 마라 하며 악을 썼지만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남도 아니고 내 자식들 챙기러 가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챙기고 나니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얼굴이 굳어있더군요. 야, 너 엄마 김장 300포기 시키고 그냥 오면 어떡해? 엄마 혼자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며느리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엄마 이모 쓰러져서 병원 가셨다는데 애들 빈집에 둘만 두고 밥도 안 챙기라는 게 말이 돼? 저도 너무나 화가 나서 쏘아 붙였습니다. 남편은 제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피곤한 듯 또 고부간의 시작이다 싶은 한숨을 푹 쉬며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심한 건 알지만 어른이니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네 입장도 물론 이해하지만 엄마가 전화해서 며느리가 시어미 버리고 도망갔다고 얼마나 우셨는지 알기나 해? 우셨다고? 아까 나한테 악을 쓰던 그분이? 진짜 기가 막힌다. 그러지 말고 내일 주말이니 같이 가서 마무리만 좀 하자. 300포기 혼자 엄마가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도울 테니 엄마 화 좀 풀어드리자. 안 그러면 우리 1년 내내 볶인다니까. 남편의 애원 반 협박 반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오늘 그냥 온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내일 남편이랑 같이 가서 후딱 해치우고 끝내자.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나오겠지. 그렇게 저는 다음 날 고민하다 제 발로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과 함께 시댁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전날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제가 버무려 놓은 김치들은 김치대로 베란다에 쌓여 있었고 거실에는 새로운 절인 배추백 포기가 또다시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또 다 뭐예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주 해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왔냐? 어제 건 이어서 하면 되고 이건 새로 주문한 거다.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하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그 난리를 치고 또 백폭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배추들이 단순한 김장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탐욕이 빚어낸 김치 장사의 매물이라는 것을요. 거실을 가득 채운 새로운 배추백 포기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어제 그 고생을 하고 도망듯 빠져나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배추가 작아 증식이라도 한 걸까요? 어제 한 것도 100포기였는데 그걸로 우리 식구 먹고도 남는데 또 100포기를 하신다니요. 총 200포기를 누가 다 먹냐고 따지듯 묻자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우셨습니다. 하다 보니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친척들도 좀 나눠주고 너희 이모님도 편찮으시다니 좀 갖다 드리고 그러라면서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뿌듯한 듯 받더라고요. 김 여사. 지금 김치 담그고 있지. 걱정 마. 알아서 잘 챙겨놨으니까. 그보다 입금은 다 했지? 지금 좀 더 하고 있는데 더 달라면 줄 수 있어. 알았어. 그럼 더 추가해 놓을게. 올해 김장이 진짜 맛있게 되었다니까.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더 주문한다는 상대방 말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설마 하니 조심스럽게 짐작한 바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지금 김치 파시는 거예요? 제 돌직구 질문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다. 팔긴 뭘 파냐? 그냥 재료비 좀 보태준다고 해서 나눠 먹는 거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둘러대셨죠. 하지만 뭔가 깨름칙한 게 아무래도 제가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던지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 주세요. 어차피 400포기 가까이 다 드시지도 못할 건데 이거 동네 분들한테 주문받으신 거잖아요. 저보고 와서 일하라고 한 것도 어머님 혼자 감당 안 되니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좀 팔면 어떠냐? 요즘 김치값도 비싼데 내가 솜씨 좀 발휘해서 용돈 좀 벌겠다는데 그게 죄냐? 너도 시어미가 돈 좀 벌면 좋지. 나중에 다 너희한테 갈 돈 아니야?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 일상생활까지 다 마비시키고 주말까지 반납하게 만든 이유가 고작 본인 용돈 벌이 때문이었다니요. 그것도 미리 상의 한마디 없이 조금만 하자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좋아요. 근데 돈 버시는 건 좋은데 왜 그걸 제가 해야 하나요? 저 막말로 돈 한 푼 안 받는데 어머님 용돈 버시는데 왜 제가 제일 젖혀가면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말하는 싹수 봐라.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 그렇게 철저하냐? 시어미가 용돈 좀 벌면 며느리가 거둘 수도 있는 거지. 잔말 말고 빨리 앉아라. 주문받은 거라 오늘 안에 다 보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돈 버는 기계, 아니 공짜 인력으로만 보고 계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군요. 엄마가 벌써 돈도 받으셨다는데 어떡하냐며 이번만 도와드리자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남편의 비겁한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다 할게 라는 말은 결혼생활 10년 동안 지켜진 적이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이나 시어머니 말 맞다나 가족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다 하고 나면 다시는 김장하러 안 온다. 이를 악물고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탐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려 잠시 쉬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딩동 울렸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절임 배추 50포기 추가 배달 왔습니다. 네? 50포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 앞에는 또다시 배추박스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또 뭐냐고 400포기도 모자라서 더 시키신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오시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집 숙모가 소식 듣고 자기도 좀 해달라고 사정하길래 거절할 수가 없어서 50포기 더 받았다. 막말로 400포기나 450포기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하다 보면 금방 끝나니까 그런 줄 알아라. 450포기, 식당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250포기라니요. 이건 명백한 노동 착취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아는지 제 인내심은 거기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 못해요. 저는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못하겠단 거냐? 네, 못해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머님 돈 욕심 채우자고 저를 잡으실 작정이세요? 저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고 주말엔 애들 보느라 쉴 틈도 없는데 여기 와서 식모처럼 일만 하라고요? 저 안 합니다. 집에 갈 겁니다. 이해 좀 봐? 기가 막히네. 시어미가 시키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너 설마 돈 받은 거 안 줘서 그래? 아무렴 다 하고 나면 수고비 안 챙겨줄까? 그냥 잔말 말고 얼른 해라.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다고 1,000만 원을 줘도 안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하시든 돈 돌려주고 취소하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진정해라며 저를 말렸지만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어른 면전에서 행패야?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뒤에서 확 낚아챘습니다.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쓰고 계셨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미 말을 무시하냐며 내가 오냐 했더니 기어오른다며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혀 나갈 듯하는 고통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 더 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엄마 왜 이러냐며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도리, 어른에 대한 공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머리채를 잡고 있는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긴. 웃기고 자빠졌네. 시어미가 며느리 교육하는 거다. 어쩔래?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더 세게 흔들며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김장대첩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두피가 뜯겨 나갈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서름, 무시당했던 기억들, 그리고 오늘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노동 착취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려다 안 되자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감히 내 머리를 이거 안 놔?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큰 소리만 쳤지 이렇게 방을 당해본 적은 없으셨겠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놓으세요. 저도 안 놓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 한복판에서 엉겨 붙었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남편이 뜯어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발길질까지 해댔습니다.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도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며 현관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힘에 밀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끝까지 제 머리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밀려난 시어머니는 신발장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쳐내고 제 손에 잡힌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확 놓아버렸습니다. 반동으로 시어머니가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며 시어미를 패대기 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그리고 저 이제 어머님 안 받으려요. 제 성질대로 할 겁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며 비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경찰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부르라지. 누가 더 곤란해질지 뻔한데.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빴지만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시월드의 사슬을 끊어냈다 하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와 아이들 짐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이 집구석에 단 1분 1초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다 쌀 때쯤 현관 덜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들어온 남편은 거실에 놓인 가방을 보고 사색이 된 채 붙잡더라고요. 야, 너 지금 어디가?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자. 대화는 무슨 대화? 너네 엄마랑 머리채 잡고 싸운 마당에 너랑도 정 떨어져서 이혼할 거니까 비켜. 야, 솔직히 너도 잘한 건 없거든?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만 당신도 엄마 머리채 잡았으니 쌤쌤 아니야?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며느리가 말이나 돼? 쌤쌤이라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물병을 남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쌤쌤이야? 너네 엄마는 나를 노예 취급하고 때렸어. 김장 450포기가 대체 뭐냐고.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친 거고 네 눈엔 그게 똑같아 보여? 나 우리 애들 데리고 친정 갈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가차없이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제 헝클어진 머리와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짐 가방을 보시더니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셨죠.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 오늘 겪은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김장 450포기,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제가 머리채를 잡고 싸운 일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아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시더니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세상에, 내 귀한 딸을 데려다가 식모살이를 시켰냐? 당장 이혼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집구석엔 다시 못 보낸다. 라며 난리를 피우셨죠.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있구나.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며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고 저 인간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휴대전화에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더군요. 당장 와서 사과 안 하냐는 김장하다 말고 도망가면 다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 저는 피식 웃으며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 보낼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 전해. 김장 450포기 혼자 다 하시라고.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친정집 거실에 앉아 변호사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벨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김장 강요 문자, 그리고 몸싸움하다 빠진 제 동그란 땜빵과 제 팔에 남은 상처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그동안 시댁에 갖다 바친 돈과 노동력에 대한 보상까지 싹 다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 오해다, 엄마가 미안해 하신다 는 구차한 변명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요. 그 뻔한 레퍼토리에 속아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당분간 휴가를 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위해 보약을 지어오시고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문 좀 박대하려 하셨지만 제가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대문 밖에서 만난 남편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한 게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중간에서 자기가 처신을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니까 제발 용서해줘. 근데 솔직히 김장 450포기 때문에 이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남편도 아직 정신을 덜 차렸던지 황당한 얘기를 하며 시어머니를 두둔했고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김장 450포기를 시킨 건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로 본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방관한 공범이라고. 당신 450포기 김장 담궈봤어? 안 담궈봤으면 내 앞에서 더 이상 네 엄마 두둔하지 마. 더 이상 당신 식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 가지고 난리가 났던지 서둘러 와서 일으켰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냐?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뒤를 밟아 따라온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헐레벌떡 뛰어와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을 년이라느니 시어미를 고소한 천하의 못된 것이라느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악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팔짱 끼고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들부들 떨며 숨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 바닥을 드러낸 시어머니의 민낯을 보니 오히려 측은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속하세요.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게요. 판사님이 보시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하며 입을 다무셨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금세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역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촬영을 멈추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덕분에 이혼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어머니가 저지른 만행 다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경찰서에서 보면 되니 지금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면서도 경찰이라는 말에 꼬리를 내리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기는 이미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잃을 게 많았고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이혼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를 뺏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도 들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합치게 된다면 그건 철저히 제 조건에 맞춰진 새로운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시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오로지 우리 저와 애들만을 위한 산말이죠. 하지만 며칠 뒤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볼일이 아직 남았나 싶었나 했더니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쓴 각서를 들고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들고 온 각서는 꼬깃꼬깃 접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저는 식탁 위에 각서를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김말자는 며느리 박경주에게 앞으로 김장을 포함한 어떤 집안일도 시키지 않겠다.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도 손주들을 봐서라도 웬만하면 용서하고 한 식구로 잘 지내보자. 그런 내용이었지요. 기가 막혔지만 시어머니 그 자존심에 노력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사정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많이 반성하고 계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니까 소송만은 취하해줘라. 동네 창피하게 가족끼리 소송은 좀 그렇잖냐. 우리 애들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체면 깎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분이라 법원까지 가는 건 막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죠. 손주들 할머니를 고소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남편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는 각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내 상처가 씻길 것 같아? 당신 어머니 성격에 이거 쓰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딴소리 하실 게 뻔하지 않겠어? 이번엔 진짜 달라. 애들 아빠인 날 믿어. 내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할게. 만약 엄마가 약속 어기면 그땐 내 손으로 우리 엄마 고소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 우리 애들 없인 못 살아. 애들 맨날 울면서 전화하는데 날 얼마나 찾는지 알아?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 애들 위하는 엄마잖아. 아이들. 그 단어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몰래 아이들이 남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밤마다 아빠 언제 오냐고 묻는 통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생각이 났지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니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대신 이번엔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각서맨 아래에 조항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 즉시 이혼하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박경주 단독 명의로 지급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경주가 갖는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손주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포기한다. 남편은 제가 쓴 내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우리 집 그게 얼마짜린데 이제 겨우 대출금 다 갚았는데 그걸 달라는 거야? 남편은 우물쭈물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당시 서울 신축 아파트인데 공동명의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때는 빚내서 집 사면 안 된다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세로 가자는 거 제가 우겨서 아파트 사자고 했고
그 덕분에 8년 만에 회를 찍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누구 하나 제 공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달라고 온전히 제 것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었지요. 이거 아니면 소송 계속 진행할 거라고요. 결국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받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장이 찍힌 각서를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찍으면서 얼마나 길길이 날뛰셨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지만 어쨌든 제 손에 확실한 담보가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를 차지하고 남편을 작은 방으로 쫓아냈습니다. 각방 생활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감히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오더군요. 몸은 좀 괜찮냐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과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댁 관련 연락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전달도 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각서 내용대로 시어머니가 계신 시댁에는 얼씬도 하질 않았고 시어머니 전화는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 눈치를 보다가 각서가 신경 쓰였던 탓인지 저한테는 뭐라 안 하고 시어머니께 당분간 연락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정말로 연락이 없으셨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점심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박경주 씨 되시죠? 시어머니 김말자 씨가 며느리한테 폭행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하셨네요.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경찰서라는 말에 밥 먹다 캑캑대며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폭행 고소라니요. 분명 각서까지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땐 언제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 가면 되냐고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지요. 너네 엄마 진짜 미쳤어? 나를 폭행으로 고소했다는데 소송 싫다는 분이 이제 와서 각서 쓰고 그러시는 거야? 남편도 금시초문인 듯 당황해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자기를 고소했다고? 일단 끊어봐. 내가 알아볼 테니까.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잠시 후 다시 걸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머리채 잡힌 게 분해서 잠도 안 온다고 진단서까지 끊어서 경찰서 가셨다는 겁니다. 진단서요. 제가 머리차에 잡아서 머리카락 뽑힌 거 말고는 다친 데도 없으신 분이 무슨 진단서입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나도 맞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도 진단서 끊어놨고 너네 엄마가 나한테 욕하고 때리려고 한 거 녹음 파일도 다 있으니 이제 진짜 끝장 보자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봐주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법대로 하자고 나오니 저도 법대로 해드려야죠. 퇴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황을 설명하고 맞고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바로 너네 엄마 무고죄랑 폭행죄로 맞고소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다시 진행할 테니 각서 위반 위자료 28억짜리 집 내놓을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발 참아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넜으니까요.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에 마주 앉은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참, 고부간에 김장하다가 머리채 잡고 싸워서 여기까지 오신 건 또 처음이네요.
시어머니가 아주 작정을 하고 진단서에 탄원서까지 내셨던데 며느님도 증거 있으세요? 당연히 있지요. 잠시만요. 저는 준비해간 녹음 파일과 상해 진단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쓴 각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님은 각서를 보더니 피식 웃으시더군요. 참 시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런 각서까지 있는데 고소를 하셨어요? 이거 시어머니가 불리하실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시어머니와 딱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에 깁스를 하고 계시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아들한테 운동 간다는 분이 하루아침에 목 디스크 환자가 되신 겁니다. 그것도 저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지요. 어머님, 연기력이 많이 느셨네요. 깁스는 어디서 빌리셨어요? 제가 비꼬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머리채를 잡을 때 내 목이 돌아갔다. 내가 너 깜빵 보내고 말 거야. 그러세요. 저도 어머님 무고죄로 고소하고 왔으니까 누가 깜빵 가나 한번 해보죠. 아, 그리고 각서 위반하셨으니 집 내놓을 준비하시고요. 어머니한테는 위자료 또 따로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위자료 이야기에 시어머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돈이라면 벌벌 떠시는 분이니 그 말이 가장 타격이 컸겠죠.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덕분이었죠. 며느리가 시어미를 때려서 경찰서 갔다 폐륜 며느리다 하며 저를 매장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더군요. 마트에 갔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하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장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합의하자고 한다면서요. 고소 취하할 테니까 저도 취하해달라고 위자료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찼습니다. 먼저 칼을 뽑아놓고 불리해지니 꼬리를 내리는 꼴이라니요. 저는 싫다고 끝까지 갈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콩밥 드시는 꼴 봐야 내 속이 풀릴 것 같다고요.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전과자 만들 수는 없지 않냐며 빌었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어머님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 사과하시라고 해. 나 폐륜 며느리로 동네에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으니까 엄연히 시작한 분은 어머니셨고 분명 쌍방이었고 모든 원인 제공은 어머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그 깁스 풀고 오시라고 해. 아, 진짜 나도 제명에 못 살겠다. 두 여자가 아주 날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남편은 난감해했지만 결국 알겠다고 하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와 실랑이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쌓였던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저한테도 불만을 터뜨렸지요. 당신 해도 너무 독해. 사람이 적당히를 알아야지. 엄마가 각서까지 쓰고 빌었으면 받아줘야지. 그걸 기어이 맞고소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은 동네에서 수금거리를 당한 애들이랑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당신 스스로만 생각하는 거야. 알아? 왈칵 감정이 올라왔던지 남편이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적당히? 내가 당한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적당히를 논하다니요. 저는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당신네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중간에서 뭐 했냐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몸짓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혼 소리에 저는 허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자고 할 땐 빌빌 기더니 이제 와서 자존심며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그래 좋아. 안 그래도 기다리던 바야. 대신 조건은 알고 있지? 각서대로 집 명의 이전 양육권, 친권 다 내가 가져갈 테니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아니, 나도 집 순순히 다 붙죠.
나랑 당신이랑 둘이 맞벌이로 집 대출금 다 갚았고 그 각서 강제로 쓴 거니까 효력 없을 거야. 재산 분할 반반하고 애들은 2명이니 1명씩 키우는 걸로 해. 누구 맘대로 각서의 효력을 없앱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든 없든 그 각서는 남편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폭행과 폭언 증거까지 차고 넘치는데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당신 엄마랑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도 다 알릴 거라고,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당신 집안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싹 다 까발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회사에 소문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으니까요. 남편은 저보고 진짜 악마라며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악마야. 어쩜 그렇게 인간이 독할 수가 있냐? 무섭다, 무서워. 무슨 소리야. 악마라니. 나는 생존자야. 당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을 꽂고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고요. 저는 아이들을 챙겨 등원시키고 출근길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 다시 진행해 달라고, 이번엔 남편 유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기회를 줬지만 걷어찬 건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로도 벅찬데 남편까지 저를 적으로 돌린다면 굳이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앞으로 소장이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타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고 나서 변호사를 알아보았나 봅니다. 그런데 각서도 그렇고 엄연히 유책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고 위자료를 전 재산까지는 아니지만 80%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이제 와서 다시 저를 붙들기 시작한 거죠. 술 먹고 미쳤었나 보다며 진심 아니었다고 제발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 말대로 우린 안 맞으니 당신은 효자하더라고. 나는 내 인생 살자.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저는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아빠가 나가서 쫓아내셨습니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찾아오냐며 다신 오지 말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아빠의 호통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법정 싸움만 남았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뒤에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보여줄 것입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 그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들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실에서 마주한 남편은 한 달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살이 쏙 빠지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안쓰러울 지경이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정위원님 앞에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들 없이는 못 산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폭언과 폭행, 그리고 거짓말이 반복되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제가 원한 대로 해주지 않으면 판결까지 가겠습니다.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평소부터 시어머니의 악행이 담긴 증거들이 너무 명백했고 본인이 쓴 각서까지 있었기에 버틸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 길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냐며
엄마랑 연 끊을 테니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되겠냐고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엄마 핑계. 이제는 엄마와 정말로 연 끊겠다는 거짓말.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기에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어머니랑 연 못 끊어. 그럴 위인도 못 되고 그냥 효자로 살아.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길고 길었던 10월드와의 전쟁, 그리고 나 자신을 찾기 위한 투쟁. 상처는 남겠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이들과 둘러앉아 파티를 해야겠습니다. 엄마가 이겼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죠.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김장 250포기의 지옥에서도 살아남았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맞서 싸운 깡다구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박경주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러 다시 찬 바람이 불고 거리에 배추가 쌓이는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시어머니 전화가 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주말마다 불려갈 걱정에 잠을 설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친정엄마가 갓 담근 김장김치를 통에 담아주시며 웃으십니다. 올해는 배추가 달다며 애들 잘 먹게 안 맵게 했으니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와서 도왔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자 엄마는 너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무슨 김장이냐며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손사래를 치십니다.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오히려 제 손에 김치통을 들려보내시는 친정 부모님. 이 따뜻한 풍경을 두고 그동안 왜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아등바등했는지 지난날의 제가 참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위자료로 집을 기어이 받아낸 걸로 팔아서 친정 옆으로 가 아이들과 셋이서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밝아졌습니다. 매일 싸우는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 주눅 들어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웃습니다. 반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전 남편과 시댁의 꼴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말로는 전 남편은 매일 술독에 빠져 살다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주식인가 포인인가를 했다가 다 날리고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근근히 산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어쩌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또 다른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통쾌함보다는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갓 담근 김장김치에 수육을 삶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가에 양념을 묻히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쓰는 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배추 450포기 앞에서 울분을 토하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웃는 박경주가 있을 뿐입니다. 가끔 전 남편에게서 애들 보고 싶다, 미안하다는 문자가 오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 굳이 다시 이어붙여 상처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아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입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시댁이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들이받고 소리치고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그리고 상대방이 변합니다. 설령 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부당함에 맞서 싸울 용기는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니까. 지금까지 제 파란만장했던 경주 김장대첩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겨울 여러분의 가정에는 맛있는 김장김치와 함께 따뜻한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